민주주의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지탱합니다. 하나는 권력기관의 분립과 견제,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죠.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꼭 30년이 되는 올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특집 TBS7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면면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30년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알았어, 부모 다 먹게요. 예상 올려야지, 부장님한테.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을 향한 도시, 문화도시,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구청장에게 듣는다. 구구담의 첫 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본론에 앞서서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의 폭염까지 그야말로 이중고인데요. 일단 도봉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네. 오늘 0시부로 1,861명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이제 4차 유행이 시작된 7월 1일자로 비교를 하면 그때보다 한 360명 정도, 1,500명대였으니까 360명 정도 한 달 만에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서울시가 25개 구인데 그 25개 구 중에서는 많은 순위로부터 시작하면 20번째니까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거죠. 네. 아무튼 뭐 이 상황에 오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금 이제 4차 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보다는 그래도 숫자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길게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갖고 또 시민들께서도 거리두기 유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도봉구에서 시행 중인 폭염 대책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전국적으로 열대야 현상이 그 연일 계속되다시피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 기후 변화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네. 곁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을 만큼 요즘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폭염이 올수록 어려운 분들은 이제 냉방 기구가 없거나 옥탑방 같은 그런 단열이 안 되는 주거 시설에 사시는 분들이 어렵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한 6,500세대 대상으로 해서 쿨 매트라고 그래서 누우면 좀 시원한 네, 느낌이 네. 나는 쿨 매트나 또는 베개 이런 것들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땡볕에 이렇게 그 라이더라고 그러죠. 네, 네. 이동 노동자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이 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쉼터를 만들어서 잠깐씩이라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경로당 같은 데를 그동안 개방을 안 했었는데 개방을 해서 무더위 쉼터를 만들고 또 밤에 이제 도저히 잠을 집에서 잘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무더위 숙소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하루 묵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자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폭염으로 힘든 올해지만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구정행께서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지난 30년 동안의 지방자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저 자문을 해봤습니다. 이제 대체로 중앙정부가 띄워준 어떤 일을 대행하는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 그리고 분권 두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중앙정부의 사무와 지방정부의 사무가 있는데 지방정부 사무를 하는 것 이게 이제 분권 행정이겠죠. 근데 그것만을 생각하면 아주 단편적인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지방자치하면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배웠잖아요. 왜 풀뿌리 민주주의겠어요? 주민들이 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보장될 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 30년째 되는데 민선 5기 그러니까 2010년부터 그런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한 10여 년 동안 주민자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그러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기울여왔던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이제 자치와 분권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더 그 강화될 필요가 있고 작년에 국회에서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 2.0 시대를 여는 하나의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방자치 2.0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지방자치 1.0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지방자치 2.0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개 이제 지방자치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지방의회 또 뭐 단체장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그 주민 자치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라고 하는데 이제 방점이 찍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30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그동안도 해왔지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 개선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가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한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자치 분권과 관한 분권에 관한 노력들을 많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 기반 위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매우 좀 미흡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가장 큰 줄기는 주민주권이 강화됐다는 것,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됐고 지방정부의 일부 권한이 강화됐습니다만 그런 기반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계속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변화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좀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될지 그 부분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민주권의 강화 이 부분은 주민들이 조례를 입법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발안권 이게 지금 새롭게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 소환권 그러니까 단체장도 소환할 수 있고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그 소환의 요건을 매우 완화했어요. 그런 것도 주민주권의 강화 요소에 들어간다고 보고 지방의회는 인사권을 독립한 것도 매우 큰 그 권한의 강화죠.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그 권한의 강화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 그 결정적인 요인은 헌법의 제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87년 헌법 체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87년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내용에도 이 지방자치의 내용이 매우 단순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방정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 단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외국의 경우는 다 로컬 거버먼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방 정부로 부르는데 지방 자치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고 권한 자체가 매우 제약이 되어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이제 중앙 집권적 국가에서 자치 분권 국가로 헌법상 이렇게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변화된 점과 아쉬운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까 상임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난 6월 1일에 네. 2단계 재정분권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촉구하는 입장 그 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네. 이게 재정분권 하니까 이제 돈과 관련된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까? 국가 경제나 가정 경제나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지방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 수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5대5, 뭐 적으면 6대4 이 정도인데 매우 취약하죠, 지방 재정이.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7대3 수준에서 로는 이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1차 재정분권이 이루어졌는데요. 지방소비세를 10%를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지방정부에 이제 넘겨주는 그런 게 1단계였고요. 2단계 재정분권을 최근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2단계에서도 원래는 10% 상향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당정청 협의의 결과를 최근 며칠 전에 이렇게 결과를 보면 4.3%밖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충되는 재정이 1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매우 부족하다. 좀 미흡한 건데 뭐 저희로서는 좀 더 정부에서 자치분권을 위해서 좀 배려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방정부는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 청소를 잘하는 거, 네. 도로를 뭐 이렇게 넓히거나 내지는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단속 업무도 하죠. 주차 위반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눈에 띄는 그런 거겠죠. 네. 근데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무들이죠. 근데 그것만 해왔던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고 하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지구적인 의제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여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 6월 달에 226개 지방정부 전부가 모여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세계 최초의 일이고요. 정부에 앞서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탄소 중립도 10월 달에 선언하고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면 그 인권과 관련한 이 세계 보편적 그 가치잖아요. 인권을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인권도시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또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이런 것들을 공동의 과제로 놓고 이걸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지방정부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노력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지방정부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자임하고 또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죠. 이런 부분은 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과거와는 다른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습, 모든 지방정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들도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정말 싶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도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도봉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벌써 3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로 11년째 도봉구를 이끌어오고 계신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지방자치의 발전만큼이나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도봉구에 어떤 변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강산은 변하지 않았고요. 네. 도봉구의 메인 슬로건이 네. 이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입니다. 네. 이 사람을 향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뜻하는 거고, 또 더 큰 도봉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변화, 발전, 이것을 눈에 보이는 변화일 텐데요. 먼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이 사람을 향한 도시를 위한 노력으로서 저희가 예를 들면 전국에서 최초로 완벽한 인증을 받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유엔 기구인 유니세프로부터. 그리고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 그리고 서울시 최초의 여성 친화 도시, 또 뭐 문화예술 교육 특구, 그 외에 유엔 대학으로부터도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거점 도시,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내지는 국내 정부의 그 어떤 인증을 받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이걸 기울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창동에 2만석 규모의 이 대중음악 공연장, 네. 서울 아레나라고 하는 공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도봉구의 도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말 내년 초쯤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간 한 300만 명 정도의 관람객, 국내외의 관람객들이 방문을 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한 100개 정도의 300개 정도의 새로운 문화기업, 그리고 15,000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를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네.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네. 시간상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이제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참 아쉬움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모든 지방 정부의 단체장들에게는 목전에 지금 이제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게 당면의 최대 현안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게 이제 가장 큰 과제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제가 주어진 마지막 임기가 1년이니까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3선 구청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좀 기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다만 그런 이제 그 법 개정의 정신에 의해서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수직적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변화돼야 되듯이 그러니까 서울시와 자치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갑을 관계, 쉽게 얘기하면 갑을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변화될 때가 됐다. 그게 시대 정신에 맞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 산업혁명 시대는 분업의 시대였어요. 일관 공정, 컨베이어 벨트에서 쭉 흘러나오면 그걸 조립하는 그럴 때는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네. 4차 산업혁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강한 그런 사람이 필요하듯이 이 행정체계에 있어서도 중앙집권적인 그런 체계가 아닌 자율성이 보장되는 또 수평적 관계에 있는 그런 자치와 분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는 또 그런 노력도 좀 기울여야 되겠다 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특집 구청장에게 듣는다 구구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은 둘리.
폭염이 이어져도 코로나로 방역이 강화돼도 구민들과의 소통은 계속돼야 합니다. 구청장과의 온택트 진행을 맡은 김상아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라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화상을 통해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처음 모두에게 낯선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주민들은 민원을 내는 민원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알게 해주신 우리 이동진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구청장님,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사무국 체계라든지 또는 어떤 민관 협력 체계 또는 지원 체계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이동진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의 발전은 무엇일까요? 네,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한 계획과 비전을 물어오셨는데요. 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 시대에서 이 전환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 이제 서울뿐 아니라 지방 단위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 민주주의의 토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부터 운영까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마련이 돼야 되고요. 아직은 이제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과 민의 관계가 이제 과거처럼 동원형이 아닌 협력형, 협치형으로 바뀌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파트너가 바로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성숙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그럴 수 있는 이제 제도적인 사무국 체계의 구성이랄지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재정적 지원, 인적 지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구성 운영을 제도적 지원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협력형 파트너와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의견들이 앞으로 잘 반영돼서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먼저 음악산업 발전과 특히 청년 음악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주고 계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창동이 음악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 도시가 되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창동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창동에 이제 서울 아레나라고 하는 2만석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공연 문화의 중심지로서 또 음악 산업의 중심지로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냥 공연장 하나 있다고 해서 음악 도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공연은 음악을 소비하는 것이거든요. 소비와 생산과 유통이 동시에 일어나가는 음악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음악 창작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공공 스튜디오 형태로 해서 100개 정도의 공공 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젊은 창작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200개 정도를 마련해서 창작과 주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음악 도시의 기반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창동이 서울을 넘어 세계적인 예술 도시가 되길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영상 보실까요? 도봉구 보육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께 아이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보육교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이 구청을 이끄시면서부터 저희 보육시설의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시 최초로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생태 친화 보육 도입 4년차로 들어서는데요. 우리 도봉구만의 생태 보육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 도봉구는 이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 친화라고 하는 것은
아동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어른의 관점이 아닌 아동의 관점에서 그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생태 보육이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프랑스의 파리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는 아동들에게 숫자나 문자를 가르치는 것을 아동 학대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조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고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감성을 존중하고 그럴 수 있는 놀이 중심의 보육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생태보육인데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저희가 시작하면서 여러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생태보육을 위한 구청장님의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구민들과의 소통은 계속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과의 온택트였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함께한 구구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